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글은 누에스트라 아메리카, 탈식민적 정체성과 메스티사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20세기 말고요. 또 다른 20세기가 있었다. 뭐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던집니다. 누에스트라 아메리카, 그러니까 우리의 아메리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이 누에스트라 아메리카가 정확히 뭔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적 아메리카와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뭐 사회적 파시즘이라든지 대항 헤게모니적 세계화 같은 좀 흥미로운 개념들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단 20세기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구 중심의 역사관, 그러니까 헤겔 철학에 기반해서 아메리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보는 유럽적 아메리카의 세계고요. 근데 이 흐름의 끝이 결국 사회적 파시즘으로 귀결됐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사회적 파시즘이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정치 체제로서의 파시즘과는 좀 다른 건가 보네요. 아,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랄까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다수가 사회계약이라는 틀에서 그냥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상태. 그런 걸 의미하죠. 아, 그러고 보니 글에 나온 브라질 원주민 그 과우진우 제주스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그냥 길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노숙자로 오인받아서 살해당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상 속의 어떤 사소한 위험이 정말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누에스트라 아메리카의 세기인 거죠. 이건 이제 호세 마르티라는 인물이 제시한 개념에서 출발하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메리카라는 곳이 그 폭력적인 혼혈, 즉 메스티사회를 통해 탄생한 곳이니까 외부에서 그냥 가져온 지식이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자기 현실에 맞는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바로 그 혼혈적인 뿌리에서 오는 복잡성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어떤 새로운 보편주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유럽이나 미국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그 혼종성, 메스티사일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보편성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수입된 지식 말고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실제 열망에 기반한 상황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비유하자면 지배자인 프로스페로를 모방할 게 아니라 저항하는 칼리반의 아메리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칼리반의 아메리카. 다섯째는 이런 생각들이 반식민주의 그리고 반제국주의에 기반한 국제주의적인 정치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런 누에스트라 아메리카의 어떤 주체성 또 사회성을 뒷받침하는 문화적인 원형으로 바로크 에토스라는 개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생소하네요. 아,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아는 유럽의 고전적인 바로크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뭐랄까 중심 권력이 좀 약했던 곳에서 오히려 주변부의 창의성이 막 발휘된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문화적 특징을 말하는 거죠. 아, 중심이 약해서 오히려 주변이. 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을 좀 깨트리고 경계를 막 흐리고 그 스푸마토 기법처럼요. 또 이질적인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막 뒤섞는 거죠. 이게 바로 메스티사회의 문화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스발도 지 안드라제의 식인주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다른 걸 잡아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나 페르난도 오르티스의 통문화화 개념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호, 식인주의, 통문화화. 마치 그 바로크 시대 축제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좀 놀이 같으면서도 기존 질서를 슬쩍 뒤집는 그런 힘이 느껴지고요.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딱딱한 근대성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유희적이면서도 전복적인 성격. 예를 들면 축제 행렬 끝에서 민중들이 상류층을 막 익살스럽게 흉내내는 그런 모습들이요. 감정과 열정을 중시하는 기존 근대성과는 다른 사회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20세기의 이런 누에스트라 아메리카의 해방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잖아요. 어떤 한계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아요.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선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
이걸 그래서는 괴물의 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서 생존하고 투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괴물의 내장.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소위 남반구의 프로스페로라고 불리는 내부 엘리트들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스티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그 형성 과정에 있었던 폭력성을 좀 가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여전히 서구의 학문이나 이론에 의존하는 경향 같은 것들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21세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리고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우선 전 지구적으로 이주나 상호작용이 엄청 활발해졌잖아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메스티사회나 통문화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 보호 문제처럼 특정 지역의 고유한 지식, 즉 아까 말한 상황적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네, 그쵸. 지역의 지혜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정보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 괴물의 내장, 그러니까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더 가깝게, 더 밀접하게 느껴지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누에스트라 아메리카라는 개념을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과 연대를 상징하는 어떤 메타포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헤게모니적 세계화에 맞서는 대항 헤게모니적 세계화를 위한 어떤 초국적 정치 문화를 형성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에스트라 아메리카가 이제 단순히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지배적인 세계화 흐름에 맞서서 평등과 차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어떤 대안적인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는 템페스트의 칼리반과 아리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흥미롭게 해석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누에스트라 아메리카는 억압받는 원주민, 즉 칼리반에 많이 비유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좀 모호한 역할이었던 정령 아리엘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리엘에게요? 어떻게 새롭게 보자는 건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리엘을 재해석하는데요. 첫째는 탈식민적인 혼혈, 즉 메스티사회를 상징하는 물라토 아리엘. 둘째는 억압받는 칼리반과 연대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연대하는 아리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아래로부터의 목소리, 예를 들면 사자가 직접 쓴 사냥 이야기 같은 그러한 대안적 지식을 구현하는 인식론적 아리엘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와, 물라토 아리엘, 연대하는 아리엘, 인식론적 아리엘. 정말 흥미로운 재해석인데요. 자, 그럼 오늘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억압받는 칼리반과 이렇게 새롭게 변모한 지식인 아리엘 사이의 연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로크 에토스의 어떤 역동성, 창의성 같은 것들이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